예, 지금 이제 원간섭기를 하고 있었죠? 저 원간섭기. 그래서 원과에 관계된 거, 그거 정리하셨고. 이제 지배세력의 문제로 또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권문세족의 형성해가지고. 자, 지배세력은 고려초에 뭐, 호족이었다. 나말 여초의 지배세력이었다. 호족. 근데 이제 호족은 원래 지방세력이니까 중앙집권화 정책에 의해서 중앙으로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성종 때부터 뭐다 문벌귀족화된다. 자, 그래서 호족 다음에는 누가 나와야 된다? 문벌귀족. 그리고 아까 정리하셨죠? 문벌귀족 성격 비교 정리 문벌귀족의 성격. 근데 맨 처음에는 좀 자주적인 성격을 띄었단 말이에요. 좀 자주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반영된다? 대외 정책에 반영된 거죠. 그래서 거란의 침입을 격퇴하는 거지. 근데 점차 어떻게 된다? 보수화된다. 그래서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전개는 자주적이었지만 무신난 직전에는 보수화된다. 그래서 그 보수화되는 현상 때문에 이제 문벌적 사회의 동요가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교 관계도 뭘로 바뀌는 거야? 금과 군신 관계를 맺는 거죠. 4대 관계, 이자겸이. 자,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일어났었죠. 이게 이제 바로 문벌적 사회의 동요를 반영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의종 때 다시 어떻게 무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다. 그래서 문벌귀족 사회가 붕괴되고 무신난으로 무신집권기라고 한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정리해놔라? 세 개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무인연합정치기, 그 다음에 최씨집권기, 그 다음에 붕괴기 이렇게. 근데 이 과정에서 몽고가 침입해 오면서 결국은 무신정권은 항몽을 했지만 결국은 항복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원종 때 무신 정권이 몰락하고 새롭게 형성된 지배세력을 뭐라 그런다? 권문세족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신 다음에는 권문세족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문세족의 성격을 아까 문벌귀족 그런 식으로 비교하시면서 정리해 놓는 거야. 그런데 이제 권문세족을 물어볼 때 잘 나오는 사료 지분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 먼저. 그게 어디 나오냐면 234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거기 양가로 2번 있죠? 충선왕 일단 줄쳐놓고 충선왕 즉위 전에 발표한 재상지종도 줄쳐놓으시고 그리고 박스 있는 거 있죠? 그걸 읽는 거야. 자, 이 박스는 어느 때 발표된 교서라고요? 충선왕 동그라미 쳐놓고 충선왕을 물어볼 때도 씁니다. 작년 경기도 기출문제, 지방직 기출문제가 이거야. 이 박스를 주고서 이 왕 때 실시된 정책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어느 왕? 충선왕. 자, 첫 번째, 만약 종친으로서 같은 성에 장가드는 자, 그거 줄쳐놓으세요. 종친은 왕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왕실 사람으로서 같은 성에 장가드는 자, 같은 성에 장가한다. 동성혼이다. 결론은 동성혼.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런 자는 황제의 명령을 위배한 자로서 처리할 것이니 마땅히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 재상을 지낸 집안 줄쳐놓으면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집안, 그거 줄쳐놓으세요. 재상을 지낸 집안. 그걸 네 글자로 줄여서 재상지종이라고 하는 거야. 자, 재상지종이라 재상을 배출한 가문, 재상지종. 딸을 부인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충선왕의 이 교서인데 이 교서는 첫째, 왕실 내에서의 동성혼을 금지하는 교서야. 거꾸로 얘기하면 원간섭기 때 왕실 내에서 무슨 혼이 행해졌다? 동성혼이 행해졌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금지하는 명령이라는 건 읽었으니까 지금 아시죠? 그런데 이제 같은 성에 장가들지 말고 어떻게 누구하고 결혼을 해라. 재상지종 가문과 결혼을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재상을 지낸 집안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가문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 나열되어 있는 가문들이 바로 어느 시기의 지배 세력이라고 평가받는 거다? 원간섭기. 얘네들을 네 글자로 뭐라고도 부른다? 재상지종 가문. 자, 거기서 해주채씨 줄쳐놓으세요. 해주채씨. 그 다음에 파평윤씨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기억해.
요 두 가문은 어디에서도 볼 수 있었다. 문벌귀족 가문에도 볼 수 있었거든. 그래서 자 일단 첫째 한다. 권문세족에 대해서 물어보면 권문세족은 뭐라고도 표현되는 세력이다. 재상지종이라고도 표현되는 세력이다. 그래서 이 사료지문이 바로 권문세족 이들을 물어볼 때 쓰는 사료지문이란 말이에요. 재상지종. 근데 여기에 재상지종이라고 나열된 가문이 바로 요런 가문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 근데 지금 해주채 씨하고 파평윤 씨만 기억해. 해주채 씨하고 파평윤 씨는 어디에서도 볼 수 있었다? 문벌귀족 가문에서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재상지종 가문에는 누구도 포함된다? 전기, 문벌 가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문벌귀족 가문은 문반이야, 무반이야? 문반이죠. 그래서 권문세족의 가문은 문반 가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전기 문벌 가문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반 가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한다면 전기 문벌귀족 가문과 다른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새로 추가되는 가문이 있어. 그 추가되는 가문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가문들은 무신난 이후에 새로 성장한 가문들이야. 그래서 특히 무인 가문들도 여기다 포함되어 있어. 문벌 가문은 문반만이야. 근데 권문세족은 문반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 가문도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원간석기 때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원나라지, 원나라. 그래서 친원 가문도 포함됐다. 부원 가문 내지는 친원 가문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 파평윤 씨 뒤에 평양조씨 있죠. 그 가문 하나만 좀 기억해놔. 평양조씨, 조인규인데 이 사람이 몽골어로 출세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로 원과의 관계로 성장한 대표적인 가문이 뭐다? 평양조씨. 자, 그래서 3개. 나머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박스 하나에 3개의 가문이 딱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해주채 씨, 예를 들어서 파평윤 씨, 평양조 씨가 나왔어. 이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하면 문벌귀족을 물어보는 걸까요? 권문세족을 물어보는 걸까요? 권문세족을 물어보는 거지. 왜? 어떤 가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평양조 씨 가문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이 사료지문, 자, 권문세족의 첫 번째 특징이야. 권문세족은 무슨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반, 무인, 친원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게 바로 얘네들에 대한 설명이야. 어느 때 당연히 지배세력입니다. 후기, 원간석기. 얘네들은 무엇을 통해서 주로 관직에 진출했냐면요. 똑같이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얘네들은 주로 음서를 이용합니다. 주로 음서를 이용합니다. 문벌귀족하고 간단하게 비교한다. 문벌귀족은 무슨 가문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반 가문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기는 전기에서 중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는 성종에서 무신난이 일어나기 전까지. 얘네들은 주로 아까 뭘로 진출했죠? 과거와 플러스 음서로 진출했다 그랬지. 근데 얘네들은 주로 무엇을 이용한다? 음서를 이용한다. 반드시. 다르죠? 그래서 과거와 음서, 그 다음에 음서로 주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신분을 중시한다. 얘네들은 능력보다 신분을 중시하는 애들이다. 귀족적 성향이 강한 애들이다. 얘네들도 귀족. 그래서 고려시대 지배세력 중에서 귀족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세력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문벌귀족하고 권문세족. 그래서 고려시대 귀족 하면 2개 물어보는 거야. 문벌귀족 아니면 권문세족.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 귀족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문벌귀족 물어보는 거겠지. 후기 귀족 하면 누구 물어보는 거야? 권문세족.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관직에 진출해서 고위관직을 당연히 독점했겠죠. 당연히. 그럼 이 당시에 고위관직은 뭐야? 최고 권력기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는 아까 했던 도평, 의사사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일부 사사, 밀직사, 도평, 의사사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아까 관제 개편에서 내용 봤죠. 자,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얘네들의 경제적 기반은 뭐냐?
얘네들은 주로 개경에 거주하면서 당연히 집에 세력이니까 개경에 거주했겠지. 개경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막대한 농장을 소유한 농장이야. 두 글자로 그냥 무조건 농장을 소유한 대지주층이었습니다. 대지주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경제 기반은 농장입니다. 대지주층. 농장입니다. 농장. 근데 얘네들의 경제 기반은 뭐였지 아까? 전시과. 전시과를 경제적 기반을 하였습니다. 관료가 되면 품계에 따라서 과전을 지급받고 5품 이상의 관료가 되면 공음전을 지급받고 이렇게. 그래서 과전이나 공음전이 바로 전시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해야 된다? 농장이라고 해야 된다. 자, 얘네들은 문화적인 소양이 부족합니다. 문화적인 소양이 부족합니다라고 해야 돼. 좀 부족하다. 전기 귀족에 비해서. 근데 얘네들은 문반 가문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화적인 소양이 부족하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문화적인 소양도 갖췄고, 그 다음에 불교도 좋아했고. 이걸 어떻게 표현했다? 유교와 불교를 겸수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부족. 그리고 불교를 좋아했다. 친불교적. 그래서 유교적 이래도 돼. 문화적, 유교적 소양이 부족했습니다. 하면 문벌기적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권문, 세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대외 정책은 어떤 정책을 했을까요? 친원이겠지 당연히. 원간석기니까 친원 정책을 했습니다. 친원 정책, 그렇지? 문벌기적은 어떻게 했어? 문벌기적은 자주적일 때는 거란의 침입을 격퇴. 보수화되면서는 금을 군신, 4대 관계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 얘네들은 친원 정책을 했습니다. 친원 정책. 그래서 요 정도는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요게 바로 고려 후기 지배 세력이 뭐야? 권문 세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딱 정리해 놓으시고 문벌기적하고 수평 비교 또 해드렸다. 그리고 얘네들은 당연히 이 시대 기득권층이지. 그래서 불법적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독점해 나가는 거야. 당연히 얘네들은 보수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기득권층이라는 거지. 마찬가지야. 얘네들도 이때면 이제 보수와 기득권층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지. 신진 관료들과. 마찬가지야. 얘네들도. 기득권층으로서 개혁에 반발했다. 개혁을 지지했다. 이러면 안 되지. 개혁에 반발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다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 시기에 지배 세력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권력을 잃는 사건이 있어. 얘네들은 무엇으로 권력을 잃는다? 무신난으로 잃는다. 그렇지? 무신난. 근데 얘네들은 위화도 회군으로 잃는 거야. 위화도 회군. 그래서 우왕 때 위화도 회군이라는 게 나오거든. 위화도 회군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것으로 인해서 이제 권문세족의 기반이, 정치적 기반이 붕괴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권문세족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자, 요거. 그 다음에 얘네들을 물어볼 때 뭐를 사료지문을 준다고요? 거기 좀 전에 읽었던 충선왕 때, 내렸던 교서. 그 사료지문이 바로 권문세족을 물어볼 때 쓰는 교서란 말이야. 사료지문. 딱 읽고, 그러면 권문세족이나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권문세족의 성격을 하나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원간석기 때 뭐를 해야 되느냐? 235페이지에 4번으로 가시면. 그래서 이 시기에는 누가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다. 권문세족이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다. 그래서 이제 이 왕들이, 원간석기 때의 특징 하나 뭐다? 왕들이 무엇을 추구했다? 개혁정책을 추구했다. 그래서 특히 원간석기의 요 왕들이 다는 아닌데 요 세 왕을 중심으로 하시면 돼. 고려정기의 태조, 광종, 성종 정리해 놓으셨듯이 원간석기 때는 충렬왕, 그 다음에 충선왕, 그 다음에 공민왕, 그리고 공민왕이 제일 잘 나오지. 그래서 요 세 왕을 중심으로 어떠한 정책을 했느냐, 그걸 정리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다 하셨으니까 이제 지울게요. 지배 세력은 권문세족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때 이제 각 왕들은요, 불법적으로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반을 확대시켜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각종 개혁기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먼저 각 왕별로 개혁기구를 하나씩 하자면, 충렬왕 때,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걸 설치해.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일단 원간석기 때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게 설치된다. 전은 밭전자 토지야. 민은 백성민자 사람이야. 변정은 개혁이야. 도감은 그냥 임시관청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때 권세가들이 불법적으로 남의 토지를 막 빼앗고 농장을 확대시켜 나간 과정에서 그 다음에 가난한 농민들을 심지어는 자기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현상이 많았거든. 그래서 권세가들이 불법적으로 뺏은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노비들을 해방시켜주는 정책을 했다. 그걸 위해서 설치한 게 뭐다?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시면 돼. 그리고 충선왕 때는 뭘 설치했다? 사림원. 사림원을 설치했다. 사림원. 공민왕 때 뭘 설치했다? 마찬가지야. 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은 여러 차례 설치되는 거예요. 근데 성공을 했으면 이게 한 번으로 끝냈겠지. 근데 이 당시에 각 왕들의 결론적으로 각 왕들의 개혁 정책은 성공을 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결국은 전민변정도감을 예를 들어서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근데 누가 반발했을까 여기에? 권문세족이 반발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때는 권문세족의 힘이 셌단 말이야. 그래서 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또 전민변정도감이 철폐되는 거야. 그러다가 또 다시 설치되고. 그래서 몇 번씩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충렬왕 때는 뭐 전민변정도감, 충선왕 때는 뭐 사림원, 그 다음에 공민왕 때는 뭐 전민변정도감. 이렇게 일단 개혁기구를 먼저 해놓고서 이제 충렬왕 때 몇 가지를 더 줄 맞춰 놓으세요. 자, 1번 나왔지? 전민변정도감, 그거. 그다음에 편민 18사는 눈을 읽고. 3번 성리학 수용, 그거 줄. 안향, 원, 줄. 섬학전, 경사교수도감. 이거는 유교 정책인데 섬학전과 경사교수도감. 문 앞에 나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삼국유사하고 제왕홍기. 그 정도만 줄쳐놓으세요. 이거 다 어느 때 있었다 그냥. 충렬왕 때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개혁정책뿐만 아니라 충렬왕 때 있었던 일, 충선왕 때, 공민왕 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추가시켜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충렬왕 때 있었던 일, 거기 이제 나온 대로만 하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맞죠? 충렬왕 때 어떤 학문이 처음 들어오는 때야? 성리학. 성리학 중요한 학문입니다. 성리학이라는 게 처음 소개되는 때가 이때. 그 다음에 유학진흥을 위해서 설치한 거야. 섬학전, 경사교수도감. 그 다음에 충렬왕 때 편찬된 역사서 2개. 그거 굉장히 중요한 책이야. 삼국유사하고 제왕홍기.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충선왕으로 갑니다. 충선왕은 뭘 설치했다고? 사림원. 그거 줄쳐놓고 사림원을 설치했다. 그럼 충선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이제 누구를 등용한다? 사대부 등용도 줄쳐놓고. 사대부. 원간석기 때 권문세족과 대립해서 하나의 정치 세력이 형성되어 나가는데 걔네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그런다? 사대부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왕들은 누구를 등용해서? 사대부를 등용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그래서 대표적인 왕이 바로 어느 왕이다? 충선왕, 공민왕 이런 사람들이 사대부를 주로 등용했던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정방폐지 줄쳐놓으세요. 그것도 반드시 잘 나오니까. 정방폐지.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거, 이때 무신집권기 때, 요 두 번째 기간이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죠? 최씨 집권기라고 그랬지? 이 최씨 집권기 때. 그리고 두 사람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라고 그랬죠. 누구? 최충헌과, 그 다음에 누구? 최우 두 사람.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을 각각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우가 설치하는 관청이 있었죠? 최우가 설치한 관청. 그게 이제 하나가 정방이었지? 그거 말하는 거야, 정방. 이건 무슨 권과 관련이 있다? 인사권. 그래서 정방이라는 관청은 최우가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청인데 무신정권이 붕괴된 이후에도 원간석기 때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이 정치기구는 누가 장악을 했을까요? 당연히 권세가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겠지. 그래서 인사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결국은 정방을 폐지하고자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방 폐지, 그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소금, 철의 전매 사업 있지? 소금만 줄쳐놔. 그 다음에 전매 사업 줄쳐놔. 그 다음에 의염창 설치. 자, 소금의 전매 사업을 실시했다. 소금의 전매제. 이것도 잘 나옵니다. 경제정책으로. 그래서 충선왕 때는 재정개혁이 단행되기도 했습니다. 재정증대 정책의 하나로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각염법이라고. 각염법.
각염법이라고 써놔. 각염법. 그래서 이게 바로 소금의 전매제를 말해. 자, 충선왕 때 무슨 법을 실시했습니다? 각염법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알아들어. 맞는 거예요. 뭐야? 소금의 전매제. 그래서 그거를 담당했던 관청이 의염창이야. 의염창 설치.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요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 자, 공민왕은 별표 쳐놓고. 공민왕, 별표. 공민왕이 이제 제일 잘 나온다. 자, 공민왕 때 대륙정세 기억하시고. 공민왕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다? 원명 교체기라고 했지. 원명 교체기. 이제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흥기하는 시대란 말이야. 결국은 원에서 명으로 교체가 된단 말이야. 대륙의 지배자가. 그래서 원명 교체기를 이용해서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무슨 정책을 했다? 반원 정책을 했다. 반원 친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자, 그래서 공민왕 때는 반원 친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원 정책.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무엇의 연호를 사용했다? 원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명의 연호를 사용했다. 자, 그래서 그거 줄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서 반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있죠? 그거는 니은 236페이지 니은 있는 거 있죠? 그거 다 줄쳐 놓으세요. 그리고 한 번씩 읽으세요. 몽고풍 폐지. 몽고풍은 뭐냐면 원의 풍습이 고려로 전해져서 유행했던 것. 그러니까 원간석기 때 고려에서 유행한 몽고의 풍습을 몽고풍이라고 한다. 그래서 몽고풍 폐지. 그 다음에 관제복구. 그것도 줄. 관제복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충렬왕 때인데 그게 부마국으로 지위가 전락되면서 관제가 변화되어 있었잖아. 지위가 낮아졌다 그랬잖아. 2성육부가 1부 4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관제 변화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 거야. 그래서 이걸 관제 복구. 그래서 그렇게 관제 변화는 어느 때 일어난다? 충렬왕 때. 다시 원래대로 돌린 건 어느 때다? 공민왕 때. 이런 식으로 알아줬어요. 관제 복구. 자,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 혁파. 그거 무슨 소리야? 정동행성 이문소가 가장 대표적인 내정간섭기구였죠? 원의 내정간섭기구. 그래서 그거 폐지. 그 다음에 친원파 숙청. 그것도 줄쳐놓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나온다? 기철. 기철갱. 그래서 지금 요새 드라마도 하잖아. 기황을 하고. 자, 그래서 그 기철이 바로 기황후의 오빠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누이 동생이 원나라 황후가 되고 황자까지 나가고 결국 권력을 잡게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친원파 숙청 이렇게 반드시. 자, 그래서 다시 공민왕 때는 원명교책을 이용해서 뭐 적극적인 반원 친명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반원 정책의 내용은 뭐가 있다? 명예연호를 사용한다. 몽고풍을 폐지한다. 관제를 다시 복구한다.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서를 혁파했다. 그 다음에 기철 등 친원파를 숙청했다.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기억해 두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토회복 정책. 자, 영토회복. 이것도 반원 정책의 일환이에요. 자, 영토회복 정책으로 뭐? 어디를 공격한다. 쌍성, 그것도 반드시 줄쳐놓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다. 그래서 쌍성 총관부를 철폐시키는 거야. 자, 이 쌍성 총관부는 뭐야? 원나라에 의해서 영토가 상실된 다음에 철령 이북의 땅이라고 했지 아까.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를 통치하기 위해서 화주 영흥에 설치한 기구거든. 그래서 공민왕은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그거를 철폐시킨 다음에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요? 거기가 철령 이북의 땅을 무력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도 알아주시면 돼. 그래서 공민왕은 북으로는 쌍성 총관부를 공략해서 철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때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철폐시킬 때 도와줬던 세력이 바로 이성계 부자라고. 이성계가 바로 그 지역의 토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민왕 때 이성계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때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 쌍성 총관부. 그 다음에 홍건적이 아까 했죠? 이때 이민족의 침입 순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민족 하면 누가 침입했다? 홍건적이 침입했다. 그거 하나 줄 뭐냐 무조건. 최영 이성계가 공을 세웠다. 아까도 했지? 그 다음에 요동지방을 다시 한번 공략하겠다. 요동 공략. 최영 이성계로 하여금. 그래서 그거 세 개 딱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공민왕 때 영토 정책이야. 쌍성 총관부 철폐, 그 다음에 홍건적 침입, 그 다음에 요동 공략.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올 거야. 권문세적 어감정책. 권문세적 어감정책. 자, 그래서
공민왕은 대외적으로는 반원 정책을 추구한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누구를 견제하는 정책을 했다. 당연히 이 당시 지배 세력인 권문, 세족, 억압 정책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정방폐지고 줄. 정방폐지 줄. 정방폐지는 두 번 나와. 충선왕 때하고 공민왕 때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정방폐지하면 충선왕 아니면 공민왕이에요. 그 다음에 전민변종도감 고출 쳐놓고 반드시. 전민변종도감. 전민변종도감은 또 이것도 두 번 나오죠. 충렬왕 때 아니면 공민왕 때야.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자, 그래서 전민변종도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오면 바로 공민왕으로 가면 돼. 누구? 신돈. 그 신돈 반드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신돈. 이 사람이 승려인데 개혁적인 승려인데 공민왕 때 개혁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신돈. 그리고 또 누굴 등용했대? 사대부 이렇게. 근데 이제 사대부는 충선왕 때도 그러니까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변종도감을 통해서 개혁정책을 추구했다. 그러면 공민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방폐지, 전민변종도감, 신돈, 사대부 등용 그런 식의 키워드를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개혁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런데 그러면 공민왕 때가 반원 정책과 권문세족 억압 정책을 했는데 누가 이 정책에 반발했겠다? 당연히 친원 세력인 권문세족은 당연히 반발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원나라도 싫어했겠죠. 자, 그래서 원과 권문세족의 반발이 심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공민왕의 개혁정책도 실패로 돌아갔다. 자, 그래서 충렬, 충선, 공민왕 때 개혁정책을 시도했지만 결론적으로 여전히 권문세족의 힘이 셌기 때문에 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공민왕은요 보수 세력에 의해서 시해당하거든. 암살당하거든. 그래서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 거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뭘 하셨어요? 원간석기 때 각 왕의 개혁 정책을 하신 거야. 그래서 어느 왕을 중심으로? 충렬, 충선, 그 다음에 공민왕. 그 중에서 공민왕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한다? 237페이지 5번. 신진사대부의 등용. 신진사대부의 등용. 자, 이제 이 시대의 지배 세력은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권문세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권문세족이 이때 지배 세력이야. 권문세족. 그런데 이제 이때 얘네들과 대항한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걔네들을 신진사대부라고 한다. 신진사대부.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것도 또 정리해놔야 돼. 신진사대부.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정리해 놓는다. 자, 신진사대부. 자, 사대부의 뜻은 뭐냐면요. 여기서 신진은 그냥 진출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사대부야. 사대부 세력. 사는 선비사자야, 선비사자. 대부는 관료라는 뜻이거든. 특히 고위관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대부에는 뭐가 관리와 그 다음에 선비라는 뜻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행정실무에도 능하고 실무행정에도 능하고 학문에도 능한 사람이야. 학문에도. 그래서 행정실무 능력도 갖췄고 학문에도 능한 사람. 선비는 학문을 잘해야 된단 말이야. 관리는 행정실무에 능통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행정에도 능하고 학문에도 능하다. 그래서 능리능문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능리능문한 계층 이렇게 표현한다. 능리능문한 계층. 그래서 고려 후기에 능리능문 능하다 관리 행정실무 능하다 학문 능문. 그래서 능리능문한 계층 하면은 신진사대부. 뜻은 행정실무에도 능하고 학문에도 능한 사람. 얘네들 일명 이렇게도 부른다. 학자적 관료층. 맞죠? 학자적 관료층이 형성된다. 학자적 관료층. 그래서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근데 얘네들의 기원을 보니까 주로 지방의 향리 출신이 많더라고. 지방의 향리 출신. 그래서 이 고려시대의 이 대다수의 향리 있지. 지방의 향리가 여전히 존재했죠? 향리. 국초의 호족이 향리로 변한 거지? 향리는 지방 세력이었는데, 고려 후기에는 누굴 형성한다? 사대부를 형성한다. 그럼 얘네들은 뭘로 주로 중앙관리에 진출했겠어요? 당연히. 정치적 진출. 주로 과거를 통해서 진출했겠지. 과거. 음서의 혜택을 받지 못할 거 아니야. 5품 이상이 아니니까. 과거로 주로 진출한.
그래서 무엇으로 진출한 권문세족과 다르다. 주로 음소를 통해서 진출한 애들과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능력을 중시하겠어요? 당연히 신분을 중시하겠어? 당연히 능력을 중시하겠지. 능력. 그래서 얘네들은 귀족적 성향이 강한 지배 세력이라면 얘네들은 관료 정치를 지향한다. 이렇게. 관료 정치를 유교적 관료 정치를 지향한다. 능력을 중시한다. 근데 얘네들이 진출해봤자 신진 관료 이상으로 승진을 못하는 거지. 누구 때문에? 권문 세족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경제적으로는요. 지방에 중소지주층이 많았어. 중소지주층이야. 그래서 누구하고 다른 거야? 권문세족과 다른 거지. 권문세족은 지방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층이었다. 얘들은 지방의 중소지주층 된다. 근데 권문세족이 이 당시에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자기의 영토를 확대시키더라는 거지. 그러면 누구의 땅까지 침식하게 돼 있다. 중소지주층의 땅도 침식하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갈등도 생기는 거지. 이 가장 핵심이야.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얘네들은요, 학문적으로는 유교 정치를 지향하는 애들이야. 유교를 강조해, 유교. 근데 이제 고려 후기에 이 유교의 한 일파인데, 새로운 사상이 전래된다. 그게 바로 성리학이다. 그래서 성리학을 수용하는 계층이다, 문화적으로. 얘네들은 유교적 관료 정치를 지향합니다. 새로운 학문인 무엇을 수용하는 세력입니다. 성리학을 수용하는 세력입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이념인 성리학을 수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어지러운 시대를 개혁해 나가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성리학을 수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불교를 비판합니다. 얘네들은. 불교를 비판합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권문세족은 유교적, 문화적 소양이 좀 부족하고 친불교적이었던 것 반면에 얘네들은 유교, 성리학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비판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야. 크게는 일단 그래서 요게 바로 뭐의 특징입니다. 사대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 정책도 틀립니다. 얘네들은 친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얘네들은 뭘 주장했습니다. 친명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친명 정책. 공민왕 때 무슨 정책을 했다고 그랬지 아까? 반원 친명이지. 그러니까 이 공민왕 때는 사대부 세력이 성장하면서 친명 정책을 좀 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것도 갈등의 원인이에요. 친원 정책, 친명 정책.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은 기득권층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를 바로잡으려는 개혁 지향적인 세력이었단 말이야. 개혁을 부르짖었던 세력이라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사대부라는 세력은 멀게는 이때부터 등용되는 거야. 최씨 집권기 때부터. 그래서 최씨 집권기 때부터 등용이 되어서, 원간섭기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왕 때 적극적으로 등용되었다? 충선왕과 공민왕 때 적극적으로 등용되어서 개혁을 뒷받침해줬던 세력이라는 거지.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갔어? 결론은.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왜 실패로 돌아간 거야? 권문세족의 반발 때문에. 개혁을 추진했던 사대부 세력의 힘이 여전히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요거 신진사대부 이렇게 하나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중요한 세력이니까.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지배 세력의 성격을 물어보는 건 딱 세 개야. 문벌귀족, 그 다음에 권문세족, 그 다음에 사대부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 간의 갈등 때문에 결국은 고려가 망하고 어떻게 조선이 새롭게 건국된다. 이제 마지막 주제를 하나 보면 돼. 자, 6번으로 갑시다. 238페이지요. 그래서 6번으로 가시면 돼. 그래서 정리해 놓으셨죠? 그래서 이제 지우겠습니다, 또. 고려. 자, 공민왕 때로 갑시다. 자, 공민왕 때 무슨 정책을 했어? 공민왕 때, 여기다 할게요. 공민왕 때 반원, 친명 정책을 했지. 그래서 원과의 갈등은 좀 심했겠지만, 명나라와의 갈등은 조금은 좀 덜했겠죠. 그런데 이제 점차 갈수록 우왕이야, 우왕. 우왕이 즉위했어, 우왕. 공민왕 다음에 우왕이 즉위하고,
공민왕의 개혁정책은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권문세가들이 권력을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인임이라는 사람 하나 쫓아놓으세요.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공민왕 사후 우왕 때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다? 이인임이야. 그래서 보수 세력 이인임. 근데 이 세력은 친원 정책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더라는 거지. 친원 정책을 좀 추구하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어느 나라와의 갈등이 좀 심해질까? 명나라와의 갈등이 조금 심해지는 현상이 있었던 거야. 명나라의 갈등이 좀 심해졌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게 이 당시에도 사대부가 있었으니까 최영과 사대부 세력과 이 이인임 이런 세력 간에 좀 갈등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결국은 이 이인임이 정권에서 물러나고 최영과 이성계 등이 권력을 잡아. 그래서 최영 등에게로 권력이 왔다 이때. 그게 이제 우왕 때 하고 있습니다. 우왕. 그런데 이제 최영이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 우왕 맨 마지막이야. 우왕 맨 마지막에 명나라가 이런 걸 해와. 명이 영이 설치 통보를 해오더라고. 그래서 명과의 갈등이 우왕 때 좀 심화됐겠지. 고려가 보수 세력이 여전히 집권하면서 친원 정책을 하면서 그래서 갈등이 심화되다가 이제 최영 집권하고 있을 때 명나라가 철령이 설치 통보를 해온다. 뭐다? 철령 이북의 땅에다가 자신들의 위를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철령 이북의 땅을 자신이 먹겠다. 이렇게 고려에 통보를 해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철령이 설치 통보라고 해온다. 여기에 심하게 반발했다. 누가? 최영이. 그래서 이때 최영과 우왕은 여기에 불복하고 명나라를 정벌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요동정벌이라고 한다. 요동정벌 줄쳐놓으시고 순서대로. 철령이 설치 통보. 그 다음에 뭘로 간다? 요동정벌이 결정되었습니다. 요동정벌이란 어느 나라를 정벌하는 때다. 이때 요동정벌하는 원이 아니라 어느 나라다? 명나라를 정벌하는 거다. 명나라. 그래서 최영이 결정을 내렸어.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이 이성계와 사대부 세력은 여기에 반대했거든. 이성계와 사대부 세력은 요동정벌은 불가다 하고 반대했다고. 그래서 이때 이성계가 이때 요동정벌에 대한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 사불가론이라고도 한다. 그거 줄쳐놓으세요. 사불가론 나오죠? 거기에 사불가론. 뭐야? 불가가 무슨 뜻이야?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뭘 물어보는 거다? 이성계가 요동정벌에 반대한 글이란 말이야. 그래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하는 것은 안 된다. 고려는 작은 나라고 명나라는 큰 나라인데 거역하면 안 된다. 이때가 여름철이다. 여름철은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 불리한 계절이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누가 들끓었어? 누가? 서남해안. 해적이 들끓었지. 외구. 그래서 외구가 들끓는데 군대를 다 모아갖고 북으로 올라가면 위험하다. 여름철에 습도가 많다. 장마철에 습도가 많다. 그러면 습도가 높아지면 탄성이 일어가지고 무기 사용도 원활하지 않다. 대충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뭐다? 사불가론. 그런데도 결국은 최영의 결정대로 요동정벌군이 꾸려져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데리고 가느냐? 이성계가 데리고 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성계가 요동정벌군을 끌고 북으로 올라가던데 여기에서 멈추더라는 거야. 위하도. 그래서 압록강 유역에 위하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더 이상 전진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계속 요동정벌은 불가합니다라고 계속 건의를 했지만 결국은 추진하라. 그런데 이성계는 여기에 반발해서 군대를 돌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위하도 해군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사건이다. 위하도 해군. 그래서 위하도 해군. 그래서 위하도 해군은 네모. 자, 그래서 위하도 해군은 무슨 사건이다, 무슨 사건이다, 이 사건이. 이성계가 군대를 돌린 거야. 이성계는 이 당시에 무인 세력이라고 하면 된다. 무인. 말하자면 최영도 그렇고 이성계가 그렇고, 아까 계속 얘기했죠. 최영과 이성계가 성장하는 때가 대충 공민왕 때부터란 말이야. 특히
이 공민왕 때, 우왕 때, 요 때가 어때? 군사적 행동할 일이 많단 말이야. 홍건적이 침입하기도 했죠. 쌍성총관부 무력으로 회복했죠. 그다음에 외구의 침입, 그런 것들도, 요동정벌도 공략하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요 때 성장한 무인 세력이라고 하면 돼. 무인. 그래서 이성계가 회고를 해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무인 세력과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결탁되어 있는 세력이 바로 사대부라는 거야. 누구? 사대부가 정치적 권력을 잡은 사건이야. 그래서 최영등 일파를 몰아내고 보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낸 사건이라고. 자, 그래서 위화도 해군이 바로 조선 건국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왕 1388년 위화도 해군으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무인 세력과 사대부 세력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위화도 해군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사대부가 그토록 그 전에 개혁을 추진해 왔던 거 아니야. 그런데 권문세족의 반발로 못했잖아. 근데 권문세족을 몰아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거지, 이때. 개혁을. 그래서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렇게. 그 가운데에서 왕을 막 교체도 해. 우왕을 패하고 창왕을 패하고 맨 마지막에 공양왕 이런 식으로. 요때 이제 사대부가 이성계가 내세운 논리가 패가 입진의 논리를 내세웠다. 패가 입진.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안 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유언비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우왕과 창왕이 공민왕의 자손이 아니라 이인님의 자손이다 이런 유언비가 퍼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가짜지. 왕손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짜를 패하고 진짜 패가 입진의 논리를 내세워서 연달아 두 왕을 패해버린다. 그리고 공양왕까지 갔다. 그리고 이때 하나가 더 해야 될 게 있어. 비록 사대부들이 정치적 기반은 마련했지만 여전히 권세가들이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농장이란 말이야. 농장. 그걸 혁파하기 위해서 전민변동도감 등을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왔는데 결국은 다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개혁을 한다. 그걸 이제 전제개혁이라고도 한다. 전제개혁. 토지제도개혁. 전제개혁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전제개혁을 통해서, 이것도 박스. 전제개혁을 통해서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해버린 거야. 농장을 혁파했다. 그리고 새로운 토지제도인 이걸 공포했다. 과전법 공포, 이렇게. 그게 이제 공양왕 1391년이란 말이죠. 맨 마지막에. 공양왕 1391년에. 자, 그리고 전제기업 과전법은 어떤 의미가 있다? 사대부, 무인 세력과 사대부 세력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사건이라고.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박탈시켜버리고. 자,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확보한, 사대부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 개혁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는 세력과 사대부 내에서 아니다. 고려는 인정한 상태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자. 이런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책을 통해서 좀 한번 정리할 텐데 그게 이제 강경파하고 온건파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 중에서 강경파가 바로 다른 말로 역성혁명파라고도 하는데 걔네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라는 거지.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 세력은 잽싸게 누구를 왕으로 추대한다.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 이성계를 왕위에 앉히는 거지. 그래서 조선이 건국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전제기업 과전법 공포 다음에 뭐가 있다? 조선이 건국된다. 그게 1392년이에요. 조선은 중요한 나라니까 이 정도는 외워서 1392년이 어떤 해야? 조선이 건국한 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야. 그래서 명의 천령이 설치 통고해 온 것부터 출발한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 여기서부터 조선의 건국 과정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중요한 두 사건이 있는 거지. 조선을 건국한 주체 세력은 누구야, 그럼?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무인 세력과 플러스 사대부 세력입니다. 맞지? 그러면 이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무인 세력과 사대부 세력이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정책 사건이 뭐다? 위화도 회군과 전제개혁. 두 개 기억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급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자,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구하자, 이 두 세력이 갈려서 대립했다고요. 그래서 그건 책으로 정리합시다. 그것도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어디에 있습니다.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23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끝에. 온건파하고 강경파. 그거 줄쳐놓으세요. 온건파하고 강경파. 온건파는 어떤 애들이야? 점진적인 개혁. 고려는 인정한 상태에서 점진적인 개혁. 강경파는 어떤 애들이야? 급진적인 개혁. 심지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새로 만들자라는 세력이 바로 이 세력이야. 얘네들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부른다. 역성혁명파라고. 역성혁명파라고. 역성혁명을 추진해 나간 세력. 역성혁명에 찬성하는 세력. 역성혁명이 바로 고려를 말하고 나라를 세우자 이거야. 역성혁명에 찬성한 세력. 이걸 역성혁명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줄쳐놓으세요. 온건파는 이색, 정몽주,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이렇게. 얘네들 일명 삼은이라고도 불러. 삼은. 얘네들은 뭐에는 반대했다? 역성혁명에는 반대한 세력이라고. 반면에 정도전, 삼봉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세력. 얘네들은 뭐다? 역성혁명을 지지한 세력. 이렇게. 반드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중에서 어떤 애들이 더 신분이 좋다? 온건파. 세 번째. 어떤 애들이 더 다수다? 온건파.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대다수. 사대부 중에서 어떤 게 더 다수였다 이때는 온건파가 더 다수고 일부가 강경파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수적으로도 누가 우세에 있었던 거야? 온건파가 우세에 있었다고 해야 됩니다. 강경파는 그런 면에서는 열세였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누가 이깁니다. 강경파가 이기잖아요. 왜 그랬을까? 강경파가 바로 누구하고 결탁했기 때문에야. 이성계하고 결탁했기. 그러니까 군사적 기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역에 보다 충실한 애들. 온건파. 향촌자치 줄. 소학주자갈의 중시 줄. 그거. 중앙집권보다는 향촌자치를 주장한 애들이 온건파야. 반면에 강경파는 뭘 주장했다? 중앙집권. 그거 줄쳐놓으세요. 중앙집권. 이렇게. 그래서 향촌자치, 중앙집권. 그 다음에 소학과 주자가래를 중시하는 애는 누구야? 온건파. 줄에도 줄쳐놔. 줄에 중시하는 애는 누구야? 강경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를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 그치?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다.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죠. 불교에 대해서도 급진적인 비판을 했다. 그럼 강경파로 가는 거야. 폐단 비판 정도에만 그쳤다. 그 온건파로 가는 거야. 전제개혁은 누가 주도하는 거냐면 아까 전제개혁 있죠? 요거는 강경파가 주도하는 거야. 그래서 전제개혁. 그런 식으로 읽어놓으시면 돼. 거기까지. 자, 그래서 결국은 사대부 세력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부 강경파, 역성혁명파가 무인 세력과 결탁해서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두 세력. 그럼 내가 물어볼게. 조선 건국 이후에 조선 전기의 지배 세력은 누굴까요? 두 세력 중에서. 오른쪽이죠. 강경파? 4대부들이 조선 15세기를 이끌었던 세력이야.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 전기 지배 세력은 말 누구를 계승했다? 강경파 4대부를 계승했다. 이렇게. 그래서 조선시대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시대 정치편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로 원간석기 때에서 주로 하셨죠? 그래서 원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죠? 그거 하나 정리해 놓으시고, 영토상실, 일본 원정, 기타 수탈과 내정 간섭, 정치적 변화 해가지고 관제 개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 세왕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혁 정책의 내용 반드시.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지배 세력이 누구 하나 권문세족 하나 정리해놓고 신진사대부 정리해놓고 비교. 그리고 결론적으로 신진사대부도 두 개로 나눠서 강경파, 온건파 이런 식으로 비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과정. 이렇게 정리해놓으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고려의 정치를 끝내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고려의 경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